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7%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약하게 반등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하락한 것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47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40억 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 550억,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125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800선을 아직 넘지 못한 채로 진행 중이고요. 고점 찍고 떨어져서 일단 61선 근처에서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지지가 나오면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에 대한 조정세로 코스피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해외 증시는 오늘 니케이 보합, 그 다음에 상해 종합은 꽤나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우 나스닥은 한 1% 나스닥 반등했고요. 다우는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면서 일단 미국 증시는 여전히 하락 이후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반등한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워낙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이제 얼마나 떨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금리에 대한 그런 이 정책으로 달러가 집중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 모이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달러가 이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국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오히려 이제 환율이 낮은 이 주식들이 좀 이제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그 초입기, 그죠? 그 초입기 진입 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이 정도로 방어하고 있고요.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는 지금 오늘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좀 있었고 크게 많은 양 아니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연속적인 매도 끝내고 2,4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적절하게 받쳐주면서 진행이 되었고 추가적인 상황은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은 812포인트로 진행 중이고요. 어제 이제 하단이 깨지면서 계속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계단식으로 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성장주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 코스닥이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고요. 이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떨어지는 분위기 속에 특히나 좀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코스닥에 대한 상승을 그동안 견인했던 그런 테마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지금 지수는 더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 코스닥은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250억 매수하면서 전날 매도했던 거 상당 부분 매수를 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관은 많은 매도를 계속 이어오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를 좀 하면서 좀 요리저리 섞어주고 있는데 크게 지금 코스닥의 지수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은 서서히 힘을 빼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천천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1.5원 정도 하락했고요. 1386원입니다. 계속해서 이 1300원 후반대에서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쭉쭉 이제 계속 눌러지는 모습인데요. 61선 근처에서 계속 아래로 받쳐주면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도 보여주고 상방에 대한 경직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이 부근에서 수렴을 하는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분명히 이제 지금 이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에 맞춰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높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의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386원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또 시간을 두고 또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뭐 미국 증시 크게 변동 없고요. 유럽 증시도 일단은 뭐 약하게 0.8% 올라가고 있지만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선물 지표 다음 날까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증시 전체가 조정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는 78달러 수준,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2달러 수준으로 전날과 유사한 상황이고요. 채권금리도 4.23% 정도로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2%대로 진행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국채에 대한 가격이 반등하면 금리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9월로 다가올수록 점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신흥국으로의 주식이 좀 이제 인기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고 오늘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20원 하락해서 1.58% 하락했고요. 19,8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코스피 지수는 조금 이제 눌러지면서 보합 수준으로 약상승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진행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크게 영향을 주는 하락은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2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조금 이제 기분 나쁜 그런 흐름입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요. 점점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에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100원 정도 하락했는데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별 거래는 960만 주 정도로 진행되었고요. 전날 대비해서 한 40만 주 정도 줄었는데 조금 더 감소하면서 계속 이렇게 수렴을 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래량 터트리면서 체코 원전 수주 소식 때 주가를 완전히 찍어 눌리고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거래량이 다시 한번 수렴을 하고 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이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분명히 이제 줄줄 이제 새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틀 만에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 이 주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주가가 주기적으로 계속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체코 원전 수주 전에 맞춰서 상승시키고 그 뒤에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 패턴 자체는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1선을 지켜주면서 좀 더 이 패턴을 이어갈지 아니면 의외로 또 61선을 깨버리면서 이 아래로 추가적인 하락을 시킬지는 내일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요거를 우리가 맞추려고 달려들기보다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무디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61선 자체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평균적인 가격이 지금 2만원 근처로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만 떨어졌다면 사실 지금 시끌벅적한 그 소식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한전기술, 한전 KPS, 대우건설 그 관련한 원자력 테마 모두가 동일한 차트를 그리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 당시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72,000원까지 주가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눌러져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테마 전반적으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 똑같은 차트를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이제 그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때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다루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이 소식이 나왔었는지를 좀 파악을 하지를 못했는데요.
웨이스팅하우스가 결국에는 또 한번 초를 치는 소식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7월 17일에 또 이렇게 우리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리자 말자 또 이런 이 기사를 내면서 초를 치는 그런 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가를 눌리는 그런 명분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주가를 단타로 치고 빠지기에는 최적의 그런 명분이었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이 체코 원전에 대한 납품이 우리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허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메일로 또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미국 정부의 그런 수출, 그죠? 금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요. 정부 차원의 허가 없이 지금 이 기술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마다 존재감을 내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조용히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설치면서 우리의 이 잔치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가 빌미를 준 거고, 그것을 활용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그것을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빼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수주가 지금 됐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저렇게 딴지를 걸면 또 본계약 체결에 대한 이 의문감도 좀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저런 이 딴지를 걸면 원전 수주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전전 영상에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 가능성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인가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하락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게 오늘 좀 알게 되었고요. 웨스팅하우스가 빌미를 또 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었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력 테마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었고, 저기에 대한 이 소스가 또 무뎌질 때까지 또 이런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전에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이제 소송에 대한 딴지를 걸 때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합의를 하러 갔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또 한 번 이 소송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 주가가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그런 이 얘기를 할 때 또 그런 언급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폴란드 원전 수주를 했을 때도 폴란드 원전 수주 다음에 또 웨스팅하우스가 초를 치면서 주가를 눌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차곡차곡 이제 올라와서 지금은 2만 원 이 초반 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까지 안착을 했고요. 여기서 다시 뭐 이 바닥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진척도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외에도 사실 다른 사업들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스터빈이죠. 지금은 주가를 그만큼 끌어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에 의해서 매도를 집중적으로 했던 이 기관 투자자, 특히 사모펀드, 그 다음에 투신, 이런 투자자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이 투자자들은 웬만한 물량을 이제 다 뱉어낸 것 같습니다. 그날에.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는 3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뭐 금융 투자는 크게 뭐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를 좀 했지만 사실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투신도 뭐 10만 주 정도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도 세력이었던 사모펀드도 이제는 매도가 이제 나올 물량이 없는지 큰 움직임이 없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뭐 이 그날 빼고는 사실 크게 매도 없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이 언급으로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대거 쏟아내는데 명분을 준 것 같고,
그 뒤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기적으로 좋지 않게 보고 이 쏟아지는 물량은 사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지금 뭐 조금씩 떨어지면서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이전의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자리를 만들고 또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폴란드 원전 때도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이 워싱턴 합의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저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이제 저거를 빌미로 해서 또 쭉 늘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공매도는 금지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시장 조성자라는 그런 핑계로 이렇게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날 대비해서 한 10만 주 정도 늘어가지고 120만 주까지 잔고가 또 늘었고요. 차곡차곡 또 이제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또 이거를 어디까지 늘리는지, 그리고 이 공매도 잔고를 다시 늘리는 주체가 모건 스탠리, JP 모건 요 또 이 투자자가 또 장난을 치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 합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이 거래들에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제가 지난 4년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좀 지켜볼 거고요. 특히 신주가 생기는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이 공매도를 활용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주식 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차 잔고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뭐 사실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지만 상위 위치치고는 사실 뭐 14만 주밖에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20만 주 정도로 진행 중이고요. 크게 변화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상세 보시면 추정 물량은 외국인 투자자 70만 주에서 뭐 67만 주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었고요. 전날 65만 주, 그 다음에 그 전날에도 한 60만 주 수준으로 또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200만 주 가량 다시 고간을 채웠습니다. 480만 주 던지고 다시 200만 주 채우는 그런 모습이고요. 참 쉽죠. 네, 주가는 계속 끌어내리면서 높을 때 차익 실현하고 낮을 때 다시 고간 채워서 또 이제 물량 확보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로 따라갈 필요 전혀 없고요. 결국에는 이 투자자가 지금까지 매수를 왜 했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이 피크 하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만큼 많은 매수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매수 자체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매수였던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에너지 테마가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주력 사업이었던 원자력 산업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그런 글로벌 증시에 대한 그 MSCI 리밸런싱과 같은 그런 지표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분히 좀 이 분위기 좀 살펴볼 거고요. 사실 뭐 해봤자 한 3일, 4일 정도 내린 거기 때문에 우리 뭐 그동안 그렇게 떨어지는 거 허다하게 많이 보았기 때문에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그 부분만 좀 잊어버린다면 사실 크게 지금은 달라질 거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웨이스팅하우스가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일 뿐이고요. 체코에 대한 우선 협상자 선정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고, 네,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주를 노리기에는 정말 좋은 발판이 된 거고, 장기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세력들은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팍팍 올려놓고, 그죠? 근데 또 이런 이제 공식적인 소식이 있는 그런 이 건들은 불확실성이 조금만 있어도 네, 주가 안 올리고 떨어뜨리죠. 정말 얄밉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할 필요 없다. 지금처럼 차분하게 그냥 가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소식 많이 가져와 봤고요. 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렇게 계속 딴지 거는데, 그러면 뭘 믿고 자꾸 저렇게 하는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에 지금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한번 흐름에 따라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에 뭐 계속해서 좀 바쁘게 움직였던 산업부 장관이죠. 네, 안덕근 산업장관의 행보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2024년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한 세 달 전이네요. 원전 수출 걸림돌 제거차야 워싱턴행으로 이렇게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 그다음에 에너지부 장관과 회동을 하면서 반도체와 수소, SMR 협력 등 의제를 가지고 이제 갔는데요. 거기서 내용이 나왔었죠. 당연히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웨이스팅하우스와 이제 한소원의 소송전이 한국의 체코 등의 해외 원전 수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한미 원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위한 그런 이제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중요성을 강조를 할 거다라는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지금 이제 미국을 가고 그냥 말았으면 사실 우리가 그냥 뭐 이 에너지 어필 차원에서 방문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중요했던 것은 미국 방문 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체코를 다시 가게 됩니다. 그게 4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체코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체코 방문을 하였고, 자, 겉으로는 이제 산업협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했던 게 원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원전 첨단 기술, 그다음에 뭐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한다라고 했는데요. 체코 원전에 대한 주제가 가장 중요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저 두 군데를 갔다 와서 우리나라 이제 언론사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5월 달에 이렇게 5월 8일이네요. 네,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원전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 이번에 체코를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어떻냐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이제 EU에 대한 뭐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라이벌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엔지니어들이 많고 시공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100개 넘는 기업들이 진출해서 15,000명이 넘는 인력을 고용해서 산업을 같이 일구고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점을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팀 코리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한국이 합심을 해서 같이 뛰는 팀 코러스의 동맹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두 줄에서 딱 나오죠.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한수원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이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전에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합의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없었는데요. 지금 또 이 소식이 나오는 걸 보았을 때는 확실히 지금 이 뭔가 이 미국을 갔다가 체코를 갔다가 하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체코 원전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체코를 갔다가 거기에 대한 어필을 한 거고 그리고 특히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또 이제 성태훈 여분과 함께 원전 특사로 또 이제 체코로 보내게 되는데요. 자, 지금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이제 만나서 네, 체코 총리와 또 만나서 이렇게 또 이 후속 조치 방안을 또 이렇게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기를 우선적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두 기에 대해서도 수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고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문제가 정말 이제 지금 진행 상황도 좋지 않고 좀 뭔가 계속 압박감을 받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액션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체코를 갈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를 갔겠죠.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자, 그러고 지금 이제 체코 원전 수주전에 사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수출 막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큰 이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증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사실 지난 4월에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하려고 했다가 에너지부가 반려해서 독자 수출에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서 체코 정부에다가 언지를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미 UAE 원전 수출 때부터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에 로열티 지급, 그다음에 일부 일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타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수원 사장과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이 얘기를 하기를 거의 이제 합의가 될 것 같다.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막바지 조율에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서로의 그런 바운더리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금액 수란 아니면 뭐 그런 기자재에 대한 이 서로에 대한 이 영역 이러한 것들을 정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열린 영역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웨스팅하우스가 그 과정에서 또 한번 저렇게 압박을 하면서 이제 이 우리 쪽에 좀 이 유리한 그죠? 우리 쪽으로부터 유리한 이 입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 심리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리전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보긴 했는데 뭐 결국에는 이 흐름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출을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가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3월에 본계약도 차질 없이 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합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뭐 그 명분으로 차익 실현하고 쭉 떨어지긴 했지만 적정 수준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그동안 차익 실현 쏟아지던 매물이 어느 정도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그 뱉었던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여기서 주가가 더 많이 밀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정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되게 세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네. 2017년 3월 29일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몰락, 기술 결함 한 방에 훅 갔다. 그래서 원전 기술 결함에 파산 보고 신청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도시바에 이제 인수가 되었었죠. 2006년에 웨스팅하우스를 좋게 본 이제 일본 기업 도시바가 인수를 했고요. 그 뒤에 후쿠시마 이제 원전이 터졌죠.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원자로 6기 중에 3기가 멜트다운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그때 이제 이 도시바가 원자로 3기 중에 2기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좀 이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일본은 가동 중인 50개의 원자로를 폐쇄할 만큼 엄청나게 이제 크게 지금 이제 손해를 본 거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저 지진 때문만이 아니죠. 이미 중국 쪽에 납품되었던 그런 원자로에서 기술 결함이 발견돼서 4년이나 공기가 지연되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에 웨스팅하우스가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기술자 제프 벤자민을 영입을 했는데 중국에서 그 AP1000을 보고 이제 원자로를 검사를 했더니 엄청난 이제 기술 결함이 또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압력 용기를 둘러싼 보호막이 예상외로 팽창을 하고 있다. 이 모델 자체가 이제 프랑스를 제치기 위해서 신규 기술을 적용해서 안전성을 강조했던 그런 모델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금 중국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웨이스팅하우스가 이제 손해를 계속 막다가 그죠? 그런 이 불합리한 점들을 막다가 결국에는 그 소식이 터졌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7년에 결국에는 파산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떠돌다가 인수가 된 게 돌고 돌아서 지금 이제 이 브룩필드죠. 네, 캐나다의 사모펀드로 인수가 됩니다. 카메코 쪽, 카메코와 브룩필드. 그래서 사실상 웨스팅하우스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저 프로젝트를 거의 망치다시피 하고 나왔던 상황이고, 기술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저렇게 파산까지 했던 이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AP1000을 제대로 만들어서 도입했던 프로젝트가 사실 뭐 보골 원전 3, 4호기 그것도 계속 지연이 되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썸머 원전 그것도 중단이 되었고요. 제작 중단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행보를 보면 그 원천 기술로 계속 우크라이나 원전, 불가리아 원전, 폴란드 원전 인수를 계속하죠. 자, 그러면 되묻겠습니다. 도대체 웨스팅하우스는 그 많은 원자로를 수주해서 어떻게 납품을 하고 생산하고 그죠? 관리를 할 건지, 그리고 그 건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건지.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다고는 했지만 사모펀드는 웨이스팅하우스의 기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력을 이용해서 몸값을 불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그 기술력을 사모펀드가 R&D 투자를 해서 막 웨스팅하우스를 키우겠다 이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웨이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기술력이 있는 한국에 대한 제조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힘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주도권을 웨이스팅하우스가 갖고 이제 약간 이제 하청업체식으로 한국과 협력을 하려고 했더니 한국이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웨이스팅하우스가 지금 한국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저 많은 원자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AP1000을 제작해본 지금 경험이 있는 도시바는 이미 넘어갔고, 그죠? 다시 재기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상장 폐지까지 됐습니다. 그럼 GE 히타치가 지금 SMR을 한다라고 해서 저 큰 대형 원자로를 갑자기 AP1000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중국이 AP1000을 국산화했다고 해도 중국에다가 다시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더더욱 안 되고요. 프랑스 EDF 쪽에 이 기술을 넘기면서 내 원자로를 생산해달라? 요거는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험이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썸머 원전에 대한 원자로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찌감치 생산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수출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다시 일감을 줄 거고, 그리고 그것을 재수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수원과 한전과는 지금 소송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조율에 이르렀다라고 하지만 이미 웨이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 이 기업들과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위급 경영자들도 어느 정도 그런 접촉이 서서히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측인데요.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러브콜이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로 언제 공식적으로 오느냐, 이게 저는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하는 순간 폴란드의 정부 차원의 AP1000 모델 6개 모두 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도 그렇고요. 불가리아 원전 2기도 지금 현대건설이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포함되면 더더욱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로 갈 거고요. 많은 모델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전체를 턴키로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보았을 때 스팀 터빈을 주거나 원자로를 주거나 원자로 내부 기자재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따로따로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의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조 단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원자로 한 개당 나오는 그런 수주권들이 수천억 원 할 거다,
그래서 그 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큰 영향을 줄 텐데요. 그게 저는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웨이스팅하우스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어드밴스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에 대한 이 속도를 빨리 해서 지금 빨리빨리 지으려고 하는데, 미국 내에 있는 그런 원전 지었을 때 그 원자로 누가 만들 건가요? 원자로 제작 기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도 없고요. 그래서 꾸준히 제작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그 기술력을, 제조 기술력을 계속 확보하는 기업이 미국에는 지금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때 손을 놨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지금 중국, 러시아, 프랑스 요 네 개 국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모건 슬리도 사실 지금 커머스 라이트라는 그런 이 에피천에 들어가는 냉각수, 냉각 라인 이 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높였고, 지금 원전 부활의 수혜주라고 이제 5월 달에 또 이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제적으로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부활에 관심이 많다라는 점.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관심이 많은 것 같죠. 계속해서 보유 지분율도 높이고 있고요. 루마니아 쪽에서도 지금 결국에는 뉴스케일 파워의 SMR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시 주총서 이제 사전에 타당성 조사 기반 사업 지속 안건이 의결이 되었고, 대출 규모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프로젝트도 차곡차곡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제 가치를 찾아서 갈 겁니다. 나스닥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좀 떨어진 감도 있고요. 최근에 국제유가도 떨어지면서 같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충분히 뭐 요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받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이제 뭐 스탠다드 파워라든지 이런 좀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이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웨이스팅하우스가 태클 걸어서 주가를 좀 눌렀지만 그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과정을 보았을 때는 합의에 거의 이르는 것 같고, 그죠?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들을 보았을 때 합의를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금 사정을 보니 딱히 지금 우리나라 없이 대안이 없더라. 그리고 세계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점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력들, 이러한 것들이 다 종합해서 결국에는 네,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이고, 우리가 이 체코 원전 하나만으로도 짜증이 나는데 좀 다른 이슈 때문에 좀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9월 달까지 좀 이제 시간을 미루고 좀 잠시 좀 이제 여유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견 결정은 그때 가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산업에 대한 이 출발 그 시작점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골림돌이 어떻게 또 이제 해소가 되는지, 사실 내부적으로는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겉으로 지금 드러내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것을 활용하는 투자자들도 좀 나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